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일 금요일 현대사회화법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트리밍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는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요.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현대사회화법 그 중에서도 형법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제가 그 강의 자료 PPT로서 이제 형법 내용에 대해서 올려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형법 총론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는 거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 PPT를 내려받으셨다는 전제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형법 총론, 즉 형법이란 것이 무엇이냐? 대한민국 국민이 특정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누가 우리 사법부가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형법을 설명했을 때 가장 쉽게 와닿는 조항을 안내를 해드리면 어떤 것이 있냐? 살인죄죠. 즉 형법 29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살인에 처한다와 같은 규정들이 대표적인 형법 규정입니다. 이러한 형법은 다른 법률보다도 더 철학적이고 더 그러한 체계를 따집니다. 왜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가장 최후 수단성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형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법은 법 철학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배운 이러한 형법이란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는 그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로서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 규범입니다. 일반적인 형태로서의 형법은 A라는 조건을 제시를 하고 A라는 조건을 했을 경우 또는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B라는 처벌을 한다라는 조건과 처분이 함께 쓰여져 있는 형태로서 구성이 됩니다. 이 외에 최근에는 보안 처분을 규정하는 법 규범들도 많이 존재하는데요. 형벌과 보안 처분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형법은 누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형법전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좁은 의미의 형법이란 것은 형법전으로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형법 규정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형법전은 총칙과 각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총칙 같은 경우는 형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들을 규정해 놓고 있고요. 각칙, 즉 강론에서는 개별 대한민국에서 주된 범죄들, 신체와 관련된 범죄, 국가와 관련된 범죄, 그 외에 재산과 관련된 범죄 등과 같이 카테고리를 구분해 두어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규정해 놓은 내용을 형법 강론에서 배울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론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시간에 강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러면 좁은 의미의 형법 외에도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특별형법과 행정형법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 대표적인 특별형법과 행정형법으로서는 첫 번째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국가의 안보, 국가에 관련된 주된 내용에 있어서 누구? 경찰이 아닌, 검찰이 아닌 누가? 국정원이 그 주무부처로서 국가보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서 처벌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있고요. 두 번째,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폭행과 관련된 또는 폭력행위와 관련된 개별특별법이 존재를 합니다. 다음으로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처벌 내용들 중에 그러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특별한 범죄로서 다른 대상, 즉 그러한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가 더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일반 형법 규정보다 더 강하게 처벌이 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개정된 법률이 어떤 법률이냐?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불리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내용 중에서 스쿨존, 즉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의 자동차 사고에 대한 것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해서 더 강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관세법. 세금과 관련된 그 중에서도 뭐다? 한국과 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의 그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관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도로에서의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라는 것은 해당 범죄자라고 하는 소위 피의자 또는 실제 형이 집행받은 자에 대해서 보호관찰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범죄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죄가 무엇인가, 범죄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때 사회 질서를 침해하려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반사회적 행위, 즉 사회에 반하는 행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면서 이러한 법률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사람들은 법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사회적 행위란 것은 그러한 사회의 어떤 안전과 질서를 침해하는 개인의 신체와 생명,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형태를 전부 반사회적 행위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행위에 대해서 강제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강제적 조치는 누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 그를 처벌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형법상의 제재, 즉 형벌이 따르는 행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 시간에 배웠던 재형법정주의, 즉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한 것만이 죄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형벌, 그리고 범죄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 형벌이 가해지는 것에 대한 근거는 첫 번째, 범죄는 무엇인가? 또는 형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에 관하여는 객관적 측면인 실질적인 침해 사실이라는 것을 중시해서 범죄를 파악해야 된다는 객관주의, 즉 범죄 사실 자체만을 보고 그것이 죄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지자는 객관주의와 범죄자의 의사, 즉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생각, 그리고 왜 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주관적인 측면을 중시하자는 주관주의로서 구분이 되고요. 형벌에 관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범죄의 보복, 그리고 대가라고 하는 형벌의 기본적인 역할은 타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응보적 측면이라고 이해하는 응보형론이 있고요. 반면 이러한 형법 규정을 통해서 이러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서 형벌의 기능은 장래 범죄의 예방 수단이라고 하는 목적에 있다라고 하는 목적형론이라는 게 있고, 범죄자의 반사회성을 개선시키고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회에 환원시키고자 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으로서의 교육형론이라는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객관주의, 즉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그런 것을 판단하고요. 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응보형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면서 나아가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것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형법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이러한 형법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어떤 법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형법은 공법에 속합니다. 공법과 사법의 개념에 있어서 공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 기관이 개입이 되는 모든 형태의 법률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법률로선 헌법, 형법, 행정법, 기타 각종 소송법 등이 공법에 속하고요. 반면 사법 같은 경우는 민법, 상법 같이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기업 등이 해당하는 영역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형법은 공법으로서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이 개인의 법익인 경우에 범죄와 처벌은 국가와 범죄자 사이에서 제기되는 공법관계의 성질을 가진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개인이 직접 복수하거나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국가 권력인 경찰, 검찰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피해가 이렇게 있으니 이것을 해결해달라 라는 요청이 있고, 그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나를 대신해서 이러한 사람의 죄를 따져주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러한 것을 결정해주는 것이 공법관계의 성질을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형법은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두 번째, 재판에 적용되는 법이다. 즉 법원으로서 사법에 속한다. 사법법에 속한다고 합니다. 한문이 다릅니다. 공법사법의 개념이랑 사법법이라고 해서 형법은 행정법과 달리 한목적성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 법적 안정성. 우리가 이 앞에서 봤던 법이 지키고자 하는 개념 중에 어떤 거? 법적 안정성을 그 지도이념으로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형법은 또한 범죄의 요건, 조건이죠.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로서 처벌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이다 보니까 실체법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형법이 실체 형법임을 전제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정해놓은 절차적인 내용을 담은 것은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실체법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실제 적용을 하는 것은 절차법으로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구분이 되고 형법은 실체법입니다. 다음으로는 형법은 일정한 범죄 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는 가설적인 규범이죠. 즉 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즉 조건절이고 가설이죠.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처할 것이다 라는, 사람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우리 형법의 특징이고, 이것을 가설적 판단에 의한 형식을 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규범이나 종교규범과 달리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라라는 명령적, 단언적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과는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하면 이렇게 처벌받는다는 내용. 그러나 종교에서 얘기하는, 도덕에서 얘기하는 하지 마라, 해라, 이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형법의 성격 두 번째입니다. 자, 형법은 한 사람의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행위 규범과 동시에 재판에서의 규범입니다. 즉 법원에서는 이러한 형법을 기준으로 그러한 죄를 따지자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법이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준칙으로 삼도록 하는 것은 행위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웬만한 법률이 전부 일단 행위규범이긴 하지만 형법은 그 중에서도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처벌할 수 있다라는 국민에게 이해를 시키는 그런 개념이면서, 동시에 법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법활동을 함으로써 재판의 그러한 형법 규정을 해석해서 적용을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형법은 평가 규범인 동시에 의사결정 규범입니다.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하고 있고요. 그 범죄에 대해서 형벌 또는 보완처분, 이것에 대해서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하여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특정 나이보다 어린 소년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형벌에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년법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형법상으로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가 아직 어른, 즉 성인으로서 본인이 판단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전제 아래 소년범 사건으로 가면요,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범 관련 보호관찰소로 가서 보호 처분 등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안에 교육을 받거나 재사회화라는 과정을 걸치고 있고요. 반면에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라고 해서요, 이러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정신질환 또는 장애, 기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감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치료감호소라는 곳으로 가서 그 사람의 정신문제라든지 각종 치료를 받은 후에 교도소로 가는, 이러한 형태로서 우리가 형법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정한 행위가 가치에 반하고 위법하다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형법은 평가를 규범하는,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따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형법이 무가치하다고 평가한 불법을 결의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즉, 야,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내가 처벌을 받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야지.
라는 의사결정 규범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형법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은 사회 질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질서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 형법은 사회 질서의 기본 가치로서의 법익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법익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누가 보호하냐?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이 그것을 보호해 주는 거죠. 나 개인 스스로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것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법익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가치로서 인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불가결한 가치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헌법 시간에 배웠던 기본권, 그리고 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을 형법에 규정해 놓은 거죠. 그럼 이러한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에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개인과 관련된 개인의 신체, 재산, 이와 같은 것들, 생명과 같은 것들, 반면 사회적 법익으로서는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들, 더 구체적으로는 도박과 관련된 또는 사회에 대한 또는 뭐 기타, 요새는 뭐 사이버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 법익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국가적 법익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가적 법익으로서 인정되는 뭐 내란죄 또는 대한민국 화폐를 위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적 법익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모독 있죠. 태극기를 이렇게 불태운다든가 태극기에 대한 훼손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건 아직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어서 공개적인 방송이나 공개적인 토론 장소에서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직 대한민국에선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이 국가적 법익으로서의 개념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형벌 또는 이러한 보안 처분은 다른 법률의 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법률 효과를 갖고 있어요. 왜냐?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과제니까. 그러고 이것으로 인해서 만일 사형이 된다,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다. 그럼 이 사람의 박탈된 생명을 다시 돌이킬 수 없죠.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형법이 적용이 돼서 재판을 받아서 실제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무죄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있다 보니까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적용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으로서 형법은 원칙적으로는 민사관계나 각종 이제 형법관계 문제가 있어서도 웬만하면 조정 및 화해, 형사 합의 등을 이끄는 것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되는 것이다 보니까 형법은 보충성의 원칙이 요청이 되고요. 웬만하면 국가의 기본적인 입장은 범죄인을 만들지 않는 비범죄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형법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형법은 국가의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서 어떻게 국가가 함부로 개인에 대한 자의적인 형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법에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어떠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해석이, 즉 이러한 법률의 조항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함부로 이것을 해석하거나 또는 개인이 이것을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적용한다. 더 무서운 것은 사법부의 판사가 이러한 법률의 해석을 자기 맘대로 했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범죄자가 되거나 범죄인이 늘어날 수도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의적인 형벌로서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으로서의 형법이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이 일반 국민에 대하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외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범죄자로서 처벌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범죄인에 대하여는 범죄인을 물론 처벌받아야 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범위 내에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장적인 기능으로서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형법에 포함되는 것만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새롭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형태,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지 못했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필요하다 그러면 유치해서까지 해서라도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새롭게 법률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냐? 지금 현재 법 이론으로는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빠르게 대처해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사실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마그나 카르타, 영국의 대헌장에서 얘기했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념으로서 등장합니다. 마그나 카르타가 등장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도 처벌, 특히 재형법정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국민 입장에서는 뭐다? 이러한 범죄인에 대해서도 범죄인 역시도 국민이다 보니까 그가 이러한 처벌을 받는 것과 관련된 대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형법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형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법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뭐다? 이러한 범죄 예방이라는 일방적 기능과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특별 기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형법에서는 어떤 걸 더 강요하냐? 특별 예방 사상의 기초를 두어서 보안 처분, 치료 감호 등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그러한 범죄를 줄이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사회화하는 쪽으로 우리 형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또는 새로운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마그나 카르타, 영국에서의 마그나 카르타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냐? 당시 영국 왕이 영국 국민들을 상대로,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잉글랜드죠. 잉글랜드 국민들 상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잉글랜드 국민들을 상대로 왕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들을 처벌합니다. 세금도 마음대로 걷어요. 그리고 강제로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처벌권, 즉 형벌권을 남용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영국의 귀족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왕과 나머지 국민, 귀족 간의 타협으로 만들어진 것이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그러한 마그나 카르타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법 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형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없다면 죄가 아닌 겁니다. 이러한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가 오늘날까지 쭉 작용이 돼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추가되고 그러한 것들 중에 개념을 담고 있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리 어떻게 성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입니다. 즉, 형법전이라는 하나의 법전 안에 이러한 죄는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라는 명확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규정이 있어야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는 표현보다 처벌을 받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형 법정주의에 의하여 국가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다, 없다?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범죄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형법을 과할 수 없게 된 과정에 의한 것인데, 이러한 죄형 법정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누구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 원리이자 범죄인한테 있어서는 마그나 카르타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형 법정주의를 통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함부로 국가 공권력이 행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범죄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어떻게? 형법의 규정이 있어야지만 나를 처벌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양면을 다 갖고 있어요. 더 나아가 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보장적 기능,
그 중에서도 재형법정주의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형벌권이란 것은 다른 어느 분야와 비교할 수 없게끔 국민의 자유를 강력히 제한할 수 있죠. 왜냐? 우리 헌법 제12조에서 얘기하는 개인이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을 당했을 경우에 신체의 자유, 거주의자의 자유, 기타 각종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각종 처벌 규정들 있죠. 이러한 처벌 규정들에 의해서도 우리는 개인의 생명권 등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국가가 가진 최고의 어떤 국민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의 이 형법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러한 형벌권에 대해서 국내 자유를 강력히 제한할 수 있는 국가의 권력 수단이다 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국가는 형벌권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도 있고요. 가장 구체적인 게 사형이죠. 그 자유를 무기한에 이르기까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기징역입니다. 이러하듯 강력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는 결국 무제한하게 허용될 수 없다 보니까 그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설정된 것이 재형법정규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판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것만 처벌을 받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한 것은 판사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또는 1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장기로 한 사람의 신체의 자유, 이전의 자유, 각종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무기징역 등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재형법정주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우리 헌법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어떻게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의 해석,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내가 2020년 4월 25일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어떤 처벌을, 어떤 법률에 적용을 받느냐? 행위시, 즉 2020년 4월 25일 날 내가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후에 그러한 법률이 개정이 됐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다 아니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것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개정된 조항이 국민에게 당시 소송의 당사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죠.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오늘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 법률대로면 내가 형을 5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법률이 개정이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현행 법률대로 어떻게 합니까? 5년 내에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법률이 개정이 돼서 과거 기존에 있던 법률이 없어진다든가 또는 기존에 5년형이었던 게 3년으로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판사는 이러한 내용이 국민에게 이득이 되거나 국민에게 이롭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새롭게 개정된 법률을 재판에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간통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어요?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가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에서 지키고자 하는 가족제도와 관계, 개인이 침해받는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각종 이런 기본권의 침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자마자 다음날부터 간통죄가 형법에서 없어졌죠.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간통죄로 처벌로 형사재판을 진행했던 분들이 전부 어떻게 합니까?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또는 재판이 중단됩니다. 이와 같이 필요에 의해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 적용이 가능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앞에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의 예외로서 그것을 설명해 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 내용 한 번 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1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는 원칙을 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모두 재형법정주의를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것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의 재형법정주의가 실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재형법정주의의 형식적인 내용 그리고 대형법정주의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재형법정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 성무법주의이자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고 재형의 법정성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법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률주의가 무엇이냐? 범죄와 형벌이 성문의 법률, 더 구체적으로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으면 이것은 죄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이러한 법률주의는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국회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는 금지된 행위와 형벌의 종류, 그 폭 또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임 내지 수권의 범위가 법률에 명백히 규정된다면 명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봤죠? 어떻게?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이 있고 그 아래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고 그 아래 행정부에서 만드는 명령 그리고 지방자치의회에서 만들 수 있는 조례 그 아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규칙 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재형법정주의에서 국회에서 법률로만 정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러한 위임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위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위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백지위임이나 전적으로 완전하게 위임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란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이 앞에서 헌법도 배웠고 관습법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법원으로서 관습법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관습법이란 것은 무엇이냐?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 간에 그런 것들이 마치 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관행이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한 관행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이것을 법과 같은 것이라는 인식을 즉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관습법으로 인정이 되고 이러한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보충적으로 법률이 없을 경우에는 관습법이라는 게 인정이 돼서 그것을 하나의 권리이자 하나의 법 규범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재판의 규범이자 법원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으로는 헌법 제1조 1항 또는 1조 2항, 헌법이 아니라 민법이죠. 민법의 주요 조항들,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것들, 민법에서 인정하는 분묘기지권이라든가 또는 법정지상권 또는 임목등기 같은 것들이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서 인정한 관습헌법. 자, 이거와 관련돼서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던 것이 세인행정수도특별법, 즉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어디로 옮기려고 했죠? 수도를 서울에서 어디로 옮기려고 했냐? 자,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따져보자 라는 내용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내용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성문헌법 국가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이 인정이 된다. 어떤 헌법? 관습헌법이 인정이 된다. 그러한 관습헌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관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은 서울이다라는 당시 사람들에게 일종의 관행이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는 서울이 수도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에 기초해서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냐?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가 헌법사항으로서의 인정, 즉 수도는 헌법으로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내용에 근거해서
특별법으로 이것을 수도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헌법의 개정 절차에 맞게끔, 더 나아가서는 법률로 만들고 나서 추가로 국민 투표를 해야지만 이러한 수도 이전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관습 헌법을 인정했고, 기존의 이론과 다르게 어떻게 한다? 관습 헌법의 성격 또는 법적인 내용이 일반 기존의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죠. 자, 민법이라든가 상법 등에서는 관습법을 인정을 합니다. 즉, 상법에서는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상관습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명백히 규정까지 있어요. 하지만 형법에서는 관습형법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란 것은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관습법의 금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문회 형법 규정을 관습법에 의해 폐지하거나 관습법에 의해 구성요건을 축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것은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관습법은 간접적으로 형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에 의해선 관습형법도 간접적으로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형법에 있어서도 관습형법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우리 재형법정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칙, 두 번째, 소급표 금지의 원칙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경우에는 당시 범죄가 발생했던 행위시법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냐? 해당 국민 입장에서는 형법의 기능 중에서 예방적 기능 또는 특별 예방 기능 등을 기초로 봤을 때는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추후에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 깨져버리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헌법과 각종 법률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의 정신,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그 중에서도 이 형법 같은 경우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원칙, 즉 법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재형법정주의를 통해서 국민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다 보니까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조금 더 유리하든가 또는 해당 법률이 폐지가 됐을 경우에 형법에서의 또 다른 역할은 뭐다?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는 거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론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죄형의 명확성이라는 표현으로도 불리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형법 규정에 보면은 명확하게 특정한 행위나 특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이 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몇 년 이상 처벌을 받는다. 어떤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다. 이런 걸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형법의 기본적인 역할과 이것에 대한 기준으로서 대한민국의 일반인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냐? 대한민국에서 한글을 배우고 의무 교육을 이수한 자라면은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사람을 일반인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법을 수행하는 그런 경우를 원칙으로 하는 명확성의 원칙으로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소해형 법정주의 중에서 명확성의 원칙의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재형법정주의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적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명확하고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형법 또는 그 외 특별형법 등으로서 죄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임의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실상 법 해석학으로서 배우는 우리 법학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다?
법률이 단어죠. 그리고 하나의 글이죠. 이러한 글에 대한 해석 권한을 판사한테 주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유추해석을 인정해 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판사가 원한다면 그러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뛰어넘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법률의 내용을 뛰어넘는 해석을 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의 금지와 관련돼서 한번 논의가 됐던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아실 거예요. 세월호 사건에서 그 선장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판결이 있었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영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위치에 대해서도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있는 비행기, 배에서는 그러한 기장 또는 선장 등은 그 안에 탑승해 있는 고객 또는 승객을 보호하는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월호가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초가 되는 시점에 가장 먼저 탈출하고 그리고 방송까지 했죠.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장과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검사는 이들을 살인죄로 기소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살인죄 기소와 관련돼서 변호사들과 판사와 검사가 다툼이 있어요. 왜냐? 자, 살인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형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살인을 행한 자라는 개념인데 현실적으로 실제 선장과 그 선원들이 거기 탑승해 있던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 실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살인을 행위를 한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기 때문에 살인죄로 기소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검사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로 오히려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선장과 선원들이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탈출했기 때문에 즉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 자기적인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된 것이다 라는 검사 측이 제안한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즉 살인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한 행위의 범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형법 제290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것은 이 결과론적으로 객관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특정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객관성이 있고 주관성으로 그러한 사람이 실제 이러한 희생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실제 선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최후의 사망을 하던가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구조할 수 있는 시간마저도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 형법 제290조의 해석에 있어서 사람을 살해한 자에 있어서 무조건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 즉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도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서 이것이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형법 제290조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한 거에서 기존에는 특정한 물리적인 행위를 한다던가 또는 어떠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만 처벌을 받았던 것이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은 거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 흔히 말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도 법원이 인정하는 형태가 돼버린 대표적인 사건이라서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재형법정주의의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 즉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는 그러한 시간적, 장소적,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적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앞에서 재형법정주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형법 제1조 1항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죠. 행위시법주의, 즉 지금 현재 발생한 현재 행위시와 재판 시의 형벌 규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뭐다? 원칙적으로는
행위시에 있던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만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되어 있는 행위자를 위한 보호규범, 즉 오늘날 소급표 금지가 왜 있냐? 지금 현재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법률로서 처벌을 받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이러한 신법이 국법보다 국민에게 처하는 형벌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또는 형벌이 폐지된 경우, 아까 말했던 간통죄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과연 재형법정주의에 위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큰 논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때는 경한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새로운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원칙으로서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으로서 행위시법 원칙이 1. 하지만 예외적으로 말했던 신법이 국법보다 국민에게 주는 피해가 적거나 법률이 폐지가 됐을 경우에는 경한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요. 우리 형법 제1조 제2항이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우리 형법 제1조 1항은 행위시법주의, 그러면서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는 걸 정해놓고요. 제1조 2항에서는 경한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 소급표 금지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 조항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형법 제1조 2항은 더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 4호가 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범죄 후에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는 어떤 판결? 면소 판결이라는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예요. 자, 재판, 내가 간통죄로 인해서 재판을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폐지가 됐죠. 그럼 어떡하냐? 자, 이 사람을 무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소 판결이라는 판결의 형태로서 과거에는 죄가 있었으나 예외적으로 재판을 면해주는 면소 판결이라는 걸 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짓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 면소 판결이라고 판결문 맨 위쪽에 따로 표시가 돼요. 그러면서 왜 면소 판결을 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로서 법률이 개정이 됐다 또는 법률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소적 적용 범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장소적 적용 범위란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그리고 누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진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칙으로서 우리는 속인주의, 즉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형법이 외국인에게 방화죄, 불 지르는 거, 강간, 살인 등의 일정한 범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보호주의라는 이름 아래 내란을 일으키려는, 즉 쿠데타를 같은 걸 일으키는 경우 또는 통화 위조, 즉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하거나 달러를 위조하는 등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중요한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자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장소적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어떤 걸 배웠죠? 자, 조약이라는 법률의 형태를 배웠습니다. 조약이란 것은 무엇이다? 국가 대 국가 또는 국가 대 국제기구 또는 다수의 국가들끼리 맺는 약속이죠. 그리고 이것을 법 규범의 형태로서 국가의 대표 또는 개별 대표들이 사인을 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이러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효과가 뭐와 같다? 법률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장소적 적용 범위 예외로서 적용됐던 대한민국의 몇몇 사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 이태원의 모 클럽 화장실에서 미국 헌병 출신의 군인이, 미군이라고 할게요. 그냥 미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이 돼서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한국과 미국 간의 소파 협정, 즉 어떤 협정이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수사나 처벌 등을 하지 않고 미국 군사법원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미국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등이 그러한 것을 수사하고 조사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미국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재판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이 사람을 미국으로 그냥 보내버려요. 그러고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 사람이 미군에서 제대를 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인 인도 협약에 의해서 다시 과거의 그 사건을 다시 수사하자. 그래서 수사해 본 바 실제 그 사람이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그 사람을 한국으로 소환을 합니다. 범죄인 인도 협약에 의해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서 지금 처벌을 받은 상황입니다. 장소적 정보임의 예외로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께 하나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한 내용에 기초해서 장소적 적용법이가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인적 적용범위라고 해서 형법은 시간적 그리고 장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국내법상 예외적으로 처벌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자,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별히 형법이나 기타 특별 형법 등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제외되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면책특권 조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또한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제법상의 예외로서 치해법권을 가진 자, 즉 외교관과 같은 사람들 또는 외국의 군대가 외국의 군인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국 군대에서 따로 데려가서 처벌, 즉 헌병들이 와서 데리고 가서 수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법의 적용 범위를 보면 시간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으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러한 형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형법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결국 그 해당 국가에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처벌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인류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보면은 이러한 형법의 특히 형벌에 대한 이론으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응보형주의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조선에도 있죠. 8조근법이라고 해서 대원칙을 정해놓습니다. 사실상 8조근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형법의 규정 내용이 똑같이 있는 거죠. 과거, 지금의 이슬람 문화권, 그리고 동양의 주요 문화권, 그 다음에 서양의 문화권까지 공통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형벌의 규정, 형벌의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의 대부분의 기초는 뭐다? 응보형주의입니다. 특정한 죄를 저지른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기초한 형벌 이론, 첫 번째가 응보형주의입니다. 자, 응보형주의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응보형주의란 우리가 학파를 분류해서 고전학파라고 해서 과거부터 어느 시점까지, 즉 유럽이 근대화되는 이 시점까지의 응보형주의의 이론으로서는 형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범죄에 대해서 그러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 말 그대로 함무라비 법전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 똑같이 다치게 한다. 타인의 재산을 뺏은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 똑같이 재산을 뺏는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다. 라는 이념 아래 정당한 응보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정당한 응보가 있어야지만 국가가 운영이 되고 그러한 국가 운영에 있어서 형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법률로 정해놓아야 된다는 것을 기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응보형주의는 인간의 자기결정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게 한다? 나 스스로 나의 생각, 나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선택된 나의 결정에 의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책임을 지고 네가 처벌을 받아.
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한 개인의 자유의 보호에 대한 이상주의적인 내용으로서 어떻게? 너는 완전한 인간이고 너는 평등한 인간이고 너는 신으로부터 또는 하늘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를 저질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 입장에선 어쩔 수 없네. 넌 처벌을 받아야 돼. 이러한 이론적 바탕으로는 이상주의, 우리가 과거와 달리 한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이상을 갖고 있다는 이상주의. 두 번째, 개인주의.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권리와 기본권, 의무 등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자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적인 사상들의 산물로서 등장한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근거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전제는 자, 네가 법률에 의한 책임 또는 도의적으로 네가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으니까 그러한 것을 책임을 묻는다는 도의적 책임론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응봉주의는 형벌을 모든 범죄 예방적 목적에서 분리시킵니다. 즉,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만이 과형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러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하는 거지 뭐 그거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야. 너는 무조건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처벌받으면 돼. 라는 것을 더 신뢰했던 것이고요. 이러한 형벌이 어떠한 목적이든 간에 그 목적에 기여하는지 여부는 본질과는 관계없고 구태여 목적을 든다면 자, 형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왜 국가에서 너를 처벌하느냐? 정의다. 정의의 회복,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당신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대 형법에서 얘기하는 응보형주의로서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르고 현대로 넘어올수록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 자, 과거처럼 인간 이러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 더 나아가 고문까지도 나아가고 이러한 죄를 밝히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점,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형법이란 것은 무엇이다? 죄형법정주의, 그 중에서도 법률주의에 근거를 해서 해당 국민이라면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줄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 아래 자, 오늘날의 형벌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한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일반 예방주의와 특별 예방주의가 있습니다. 일반 예방주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방주의는 형벌의 목적을 일반인, 즉 당시의 대한민국 국민이자 나아가서 잠재적 범죄인에게 어떻게 위하, 즉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처벌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문구로서 정해놓죠. 그러면 그것을 읽고 사람들은 아,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는 범죄 예방에 있어서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형법의 기본적인 역할은. 그러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응보형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응보가 간다 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들이 누가 있냐? 주로 프랑스의 학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베카리아와 포에르바흐, 특히 포에르바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공부할 때도 많이 이용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범죄 심리학 같은 경우에도 포에르바흐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포에르바흐는 왜 형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일반 예방이냐?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심리 강제설이라고 봐요. 형법 규정이라는 문구가 있죠. 그 문구를 통해서 사람은 읽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함으로 통해서 내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시점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니까 나의 심리를 스스로 강제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의 기본적인 역할이자 형법의 역할은 어떤 거다? 심리강제를 통한 범죄의 예방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려면 심리적 강제에 의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범죄를 범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불이익보다 더 큰 해악이 따른다는 것을 일반인이 알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범죄와 형벌을
형법전에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효과가 있다? 심리 강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성문 형법, 즉 형법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민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프랑스가 공화국을 만들고 나서 나폴레옹이 헌법과 민법과 형법 등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이름으로 형법, 민법 등이 이때 만들어져요. 당시에 형법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와 이론으로서 포에르바흐가 얘기했던 내용에 따라서 프랑스의 형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법의 목적은 뭐다?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에겐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할 수 있는 안내서이자 국민의 심리를 강제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특별 예방주의입니다. 자, 기존의 일반 예방주의, 응보용주의와 일반 예방주의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간 거예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특별 예방주의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인 개인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인을 어떻게 한다? 사회 복귀 또는 격리를 통해서 그 범죄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응보용주의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대해서, 목적형주의 중에 일반 예방주의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국민에게, 특별 예방주의는 뭐다? 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한테 어떻게 다시 이 사람을 사회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형벌과 보완처분, 특히 보완처분 같은 것이 오늘날의 특별 예방주의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근대 사회학파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스트, 엄밀히 말하면 리스트의 목적형주의로서 그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특별 예방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형벌 집행의 목적은 무엇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게 맞는데 그러한 예방에 있어서는 어떤 것까지 생각한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나중에 다시 우리 사회로 돌아와야 되는 한 구성원이다. 넓은 의미로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형벌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특별히 예방주의를 철저히 하려면 모든 형벌은 어떻게? 형벌로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보완처분을 통해서 비록 그가 죄를 저질렀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역할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처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과 함께 같이 올라간 게 뭐냐? 범죄인의 인권 문제입니다. 왜냐? 오늘날의 범죄인이라는 것은 무조건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신상 공개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함부로 이러한 사람에 대한 낙인 또는 좋은 글씨 등은 인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형벌을 책임과의 관계에서 떠나 위험성만을 근거로 과한다면 형벌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어져 국민의 자유를 쉽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특별예방주의로 넘어가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니 지금 형법의 기본적인 목적으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 범죄를 저지른 이러한 범죄자들만 더 우선시하냐? 그리고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보완처분의 핵심은 뭐다? 국민의 세금으로 뽑은 공무원들을 통해서 그러한 범죄자들을 재사회화시키는 건데 그 비용을 왜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국민들이 낸 돈으로 하냐라는 반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선 이러한 형법 이론에 있어서 응보형주의를 기초로 하면서 지금 말했던 일반 예방, 특별 예방이라는 목적을 다 같이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이러한 형벌 이론과 관련돼서는 제가 과제로 내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 즉 응보에 조금 더 가까운 국민들의 원하는 내용과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서 일방 예방, 특별 예방도 같이 지켜야 된다는 이것들이 상호간에 모순되는 형태로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떤 걸 더 우선할지는 해당 국가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또 국가의 주요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범죄 이론입니다. 자, 오늘날의 범죄, 즉 형법상 얘기하고 있는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중시해야 되는가? 어떤 내용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객관주의. 객관주의는 다른 말로 범죄주의, 사실주의, 현실주의라고 합니다. 즉
특정한 사건이 발생을 했을 경우 이것이 범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는 가장 제1 기준은 무엇이다? 사건이 발생한 그 현실 자체를 보고 객관성을 따지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객관주의는 우리 근대 형법 그리고 앞에서 봤던 응보형주의의 내용에 기초해서 고전 학파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형법적 평가의 중점을 외부적 행위, 즉 실제 인간이 생각했던 것들이 발현이 되는 실제 실천이 됐던 것들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결과가 발생한 것을 범죄로 보자 이겁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그러한 형벌의 종류, 경중 이런 것도 상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A라는 객관적인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이러한 형벌의 종류도 형법에 규정을 하고 그런 것을 가중처벌할 것인지 아니면은 감경해 줄 건지 이런 것이 전부 형법 규정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형벌의 대상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행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해악이 발생한 경우와 단지 위험에 그친 경우 이 중에 어떤 게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당연히 실제 발생한 앞쪽 즉 전자에 대해서만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해하겠어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이 상황 그리고 이런 마음을 품고 나서 실제 실천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거지만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다고 이걸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객관주의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객관주의는 개인주의적 계몽사상에서 출발을 한 이론입니다.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이끌 때 이론을 바탕으로 했던 사회계약론 그리고 거기서 말했던 수많은 학자들 로크, 루소, 홉스, 기타 나머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란 하늘로부터 받은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인권과 천부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평등권을 가지고 그런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의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 본인의 행동, 본인의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 기초로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자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개방주의의 이론과 결합이 되어서 고전학파라고 하는 당시 근대 사상을 주장했던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그러한 객관주의의 기초에서 범죄를 바라봤다가 어떻게 더 나아가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 사람이 자라왔던 환경,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과정까지 온 것이냐에 대한 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주관주의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주관주의는 범인주의, 실제 범행을 저질렀던 이 당사자, 그 다음에 성격주의, 이러한 사람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한 더 구체적으로는 필요하다 그러면 범죄자의 유전자, 그리고 그가 자랐던 환경 같은 것도 다 따져보자. 그리고 범죄 징표주의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주관주의는 형벌의 대상으로서는 범죄인을 특정을 하고요. 이러한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범죄 사실에 따라 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범죄인이 갖고 있는 악성, 사회적 위험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으로서 단체주의 사상에서 유래된 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형법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러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봤더니 이 사람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한다? 필요하다 그러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겠냐. 또는 이 사람이 부득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좀 빼줘야 되지 않겠냐. 오늘날은 객관주의 사상을 기초로 주관주의를 접목시키는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원칙적으로는 객관주의, 즉 범죄 사실에 대한 것을 기초로 추가로 주관주의로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했고 왜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내용까지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형법이 적용됨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걸 따지냐?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에다가 플러스 이 범죄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품었고 과거에 이런 범죄 영역이 있는가 또는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논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범죄 이론의 내용으로서 전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형법에서 오늘날 범죄가 되기 위한 것은 어떤 것이고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범죄 성립 요건입니다.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자, 보시면 우리 형법교과서나 일반적인 법률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범죄 성립의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성 요건의 해당성, 그 다음에 위법성, 세 번째,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객관성이라고 하는 객관주의의 태도로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법성과 책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서 봤던 주관적인 요소로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범죄의 성립 요건이자 성립 조건이면서 이 가운데 어떤 것, 1번, 2번, 3번 그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 해당성으로서 형법 규정에 나와 있는 행위를 했더라도 위법성이 없을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더 나아가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할 수 있는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정당방위,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이 5가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고요. 책임의 경우에 있어서도 책임 무능력자 또는 술을 마셔서 명정자 이런 경우가 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구속요건 해당성이란 것은 구체적 사실이 범죄 구속요건에 해당한다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이 범죄가 될 수 있고요. 그럼 그러한 구속요건은 어디 나와 있냐? 형법의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하고 있죠. 사람을 폭행, 사람을 상해, 또는 사람을 살해, 이와 같은 내용들이 형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반사회적이고 아무리 반도덕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성요건이 없다면 범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것이 앞에서 봤던 객관적인 내용으로서의 범죄의 제1 성립요건입니다. 두 번째, 자, 비록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요. 구성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유형적으로 규정했다곤 하지만 그러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명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범죄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런 것 중에서도 우리가 예외적으로 제한을 해서 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고의와 과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어떤 것?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 우리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같은 경우는 뭐다? 범죄에 되지 않는다.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위법성 판단 같은 경우 어떡하냐? 오상방위, 오상행위라고 해서 이거 내가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판단해서 했지만 실제로는 잘못 판단해서 범죄가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책임입니다. 책임이란 당해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즉 네가 이러한 한 사람으로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됐지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책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와 관련돼서 시사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형사 미성년자, 즉 소년범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되지 않은 소년이 어떤 범죄, 형법상 나와 있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형법이 규정되는 게 아니라 소년법이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책임 무능력, 더 나아가서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법의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논의 중에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거죠. 실제 자기가 소년법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형법에 나와 있는 오늘날 더 잔인하고 더 가혹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라는 논의가 있고요. 다음으로 심신상실자의 행위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평소에 정신질환이 있었다.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는다. 또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것이 실제 책임 규정에서 빼주는 가장 대표적인 규정입니다. 오히려 음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어요. 오히려 음주를 해서 자기가 책임 무능력자가 될 경우 또는 한국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 책임 무능력자가 돼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우리가 법안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이거예요. 일부러 내가 술을 어느 정도 먹으면 취하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술 먹고 취하는 걸 알면서 가서 그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일으키거나 살인을 저질러요. 그래놓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 무능력자인데 죄가 있습니까?
라고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인지하고서 했다. 고의가 있는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책임 무능력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배제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 구성 요건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 범죄의 소추 조건, 즉 소송을 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이 소송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추 조건은 범죄 성립과 형벌권 발생과의 관계없는 공소제기, 즉 검사가 이 사람을 형사재판에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소추 조건, 즉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공소, 기각 등의 형식 재판을 하게 되고요. 소추 조건에는 어떤 게 있냐? 여러분, 친고죄라는 게 있어요. 내가 피해자예요. 반드시 피해자가 고소, 고발을 할 경우에만 재판을 할 수 있는, 공소제기를 위해서 피해자의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어떻게 한다?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범죄로서는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한테 명예훼손하는 경우 있죠. 뭐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뭐 돌아가신 뭐 대통령들 있죠. 대통령들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가, 또는 특정 사건으로 희생을 당하신 분들한테 사이버상이건 현실이건 그런 명예훼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또 모욕죄. 여러분, 생각보다 그 모욕죄의 구성 요건이나 모욕죄의 성립이 생각보다 그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절대 카카오톡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타인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모욕죄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또 모욕죄에 대한 구성 요건, 해당 내용은 강론에서 배울 거지만 자칫 잘못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법원이 한 판결 중에 가장 제 생각에는 그러한 판단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개인들이 이용하는 SNS, 즉 소셜 네트워크로서의 개인들의 대화 공간, 개인들의 사적 공간이라고 보는 이 공간을 우리 법원에서는 카카오톡은 더 이상 개인의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적인 공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카톡에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특정한 사람을 모욕한다. 전부 형법상 규정으로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이버상으로 벌어지는 범죄다 보니까 이것이 가중처벌될 수도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사이버상의 모욕,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그렇다면 오늘날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선 어떤 과정이 걸쳐지냐. 첫 번째, 범죄의 결의입니다. 내가 범죄를 저질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범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실제 실행을 합니다. 실행에서 멈추거나 실행이 안 됐을 경우가 미수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 실행으로 인해서 법익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그때 범죄가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은 당연히 범죄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예외적으로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들이 존재를 합니다. 강론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 그 내용인가?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입니다. 자, 구성요건이란 법익 침해의 성질, 이것이 개인에 대한 것인지 국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에 대한 것인지 그 성질과 행위의 태양, 행위의 종류죠. 그런 행동을 하는 자 또는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특징에 따라서 유형화된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강론에서 얘기하는 무슨죄에 대한 것을 정해놓은 형법전이 사실상 구성요건 그 자체예요. 그럼 이러한 구성요건으로서 법조항의 역할은 처벌되는 행위와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한계를 두는 거죠. 그럼 이러한 구성요건은 법조문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얻어지는 관념이다라고 해서 국민이라면 딱 보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 된다라, 그리고 어떤 형태로서 이게 집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법률에 해당하려면, 범죄에 해당이 되려면 법률로서 규정된 행위 유형에 포함되고 이 행위 유형을 구성요건이라고 부르고, 따라서 이러한 구성요건은 반사회적 행위, 그 중에서도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형벌을 과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들 중에서 뽑는 거죠. 모든 행위를 전부 범죄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필요한 내용들을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법률적으로 유형화를 시켜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정해놓고 있는 것이 절도죄의 구성요건. 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다른 사람, 즉 소유권이 나한테 없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어떻게 해요? 절취, 훔친 거죠. 빼앗은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29조에서 정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절취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불법 영득의 의사, 즉 내가 돈을 내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그걸 가져올 목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 또는 사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자기외의 자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절도죄의 내용,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점유이탈물 횡령죄, 절도죄, 비슷한 유형의 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왜 개별적으로 보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강론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구속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행 행위를 해야 되죠. 플러스 이것이 범죄 종류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주의에 근거해서 인과관계, 이러한 물건이 이렇게 훔쳤다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려고 했거나 또는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범으로 볼 거냐 부자기범으로 볼 거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범은 특정한 행위를 한 사람을 자기범이라 부르고요. 부자기범은 그러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부자기범이라고 합니다. 원칙은 자기범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속요건을 정해놓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부자기범, 특정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형법상 구속요건 해당성을 인정하는 경우로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위법성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법성이란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요건에 해당이 되는 행위 중에서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즉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을 비록 죄가 맞긴 하지만 부득이 이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론 아래 만들어진 것이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사실 위법성 내용 구속요건이랑 거의 유사하고 책임에서도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고의 과실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왜냐? 여러분들이 법학 공부하거나 여러분들이 실제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정당행위, 정당방위 같은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행위 요건이냐, 어떤 게 정당방위 요건이 되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위법성 조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비록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지만 원칙적으로는 위법이에요.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법의 입장에서 보아 허용이 되며 따라서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취급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는 거예요. 위법성이란 것이 형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범죄 구속요건으로서 위법행위의 유형이므로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것들을 빼주는 것들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이고요. 형법이 세 가지 종류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법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 중에서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종류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당행위, 긴급피난으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자구행위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 승낙 같은 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냐, 법률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UFC라든가 우리나라의 종합격투기 같은 거 대회를 하죠. 어떡합니까? 하기 전에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써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실상 두 사람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형법상 폭행이죠. 상해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살인미수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계약을 하고 피해자가 상호 간에 승낙을 해서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는 자구행위입니다. 자, 누군가 나의 지갑을, 가방을 훔쳐갔어요. 일반적인 형태는 어떻게 할까요? 도둑이야 그러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죠. 아니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직접 때려잡아요.
이것도 허용이 된다 안 된다?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법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혹시 그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거는 뭐 물론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거지만 혹시 그 범죄자가 무기, 칼, 총 등을 들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 요청을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책임입니다. 자, 책임이란 것은 무엇이냐? 책임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이러한 사람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내리는 형벌 또는 처분을 감당할 수 있겠냐? 또는 물을 수 있겠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책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형벌을 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책임은 위법 행위를 한 것에 관하여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 것, 즉 비난 가능성이라는 걸 의미해요. 자, 이 사람이 나의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냐 없냐? 자, 강아지가 내 물건 훔쳐갔습니다. 욕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강아지한테 형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는 거죠. 옆집 아이가 내가 갖고 있던 물건을 가져갔어요. 너 이놈의 새끼 왜 가져가면서 뭐라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예요? 그 아이한테 너 형법상 적용이 돼. 안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체가 아닌 또는 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형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배제하거나 또는 그러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또는 술을 먹었거나 약물을 해서 자기가 온전한 형태로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판단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는 책임 무능력자로 우리가 그들을 형법 규정에서